네, 안녕하세요. 7월 15일부터 중국 공산당의 3중 전회가 열립니다. 이것이 이제 경제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개혁을 위한 아마 마지막 기회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데 이 기회 날려먹을 것이다. 이러한 예측입니다. 이게 이제 제20기 중앙위원회 전체회의, 이게 중전회인데 이게 보통 한 기당 이게 한 7번, 8번, 7번 정도 열립니다. 근데 이게 세 번째 열리는 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통상. 그래서 이걸 3중 전회라고 부릅니다. 중앙위원회는 이제 5년 임기를 가지고 있고요. 제20기는 2022년에 구성됐습니다. 이게 원래는 2023년 가을에 소집됐어야 했는데 지금까지 이제 8개월 이상 연장된 거죠. 만약에 10월에 소집됐어야 했다 그러면 벌써 9개월 이상 연장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러다가 이번 달 15일, 18일에 열린다라고 이제 공식적인 이제 그게 발표가 있은 지가 2, 3일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그 뭐 설왕설래가 있어요. 그러니까 획기적인 개혁 정책을 준비하러 늦춰졌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 정책의 연장 강화만 있을 뿐이다. 이러한 예측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2022년 10월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 대표대회에서 제20기 중앙위원회 센트럴 커미티가 구성되는 그 광경입니다. 좀 그렇죠. 우리 눈에는. 뭐 아니죠. 그래서 이 삼중전회가 뭐냐. 3중전회는 보통 이제 경제 개혁 정책을 확정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세 번째 열리는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는. 그런데 2018년은 예외입니다. 이거는 경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이제 모택동이 1976년에 아마 죽었을 거예요. 78년 12월 이제 등소평 때부터 이게 열리는데 12월에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개혁 개방 정책이 발표된 게 3중전회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원래는 5년마다 열려야 되는데 6년째 열렸어요. 이게 굉장히 아마 진통이 많았을 겁니다. 처음에 개혁 개방은 농촌에서 시작됐습니다. 농촌의 집단 농장을 이제 그 삼포제인가 이렇게 해서 그 개인 경작으로 농가별 경작으로 이행하는 걸로 시작을 했죠. 그러다가 84년에는 이러한 개혁 개방을 농촌에서 도시로 확대한다라는 결정을 했어요. 엄청난 결정이기 때문에 1년 늦어졌다고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선 다시 1년 또 땡겨서 5년 만에 열린 게 아니라 4년 만에 열렸습니다. 그래서 88년도 이제 가을에 열렸죠. 그때도 엄청난 결정을 했어요. 물가와 임금을 자유화하겠다. 그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5년 또 지나서 93년에 11월에 열렸습니다. 그때 사회주의 시장 경제라는 용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 슬로건이. 그리고 그때 현대 기업 메커니즘을 위해 국영기업 일부를 해체한다라고 발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삼중전회가 어마무시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98년 10월에는 도농 소득 격차 해소 방안이 발표됩니다. 처음에 이제 농촌에서 이제 그 집단 농장을 쭉 농민들한테 나눠줄 때는 오히려 도시에 있는 사람들보다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더 기분이 좋았어요. 왜 그러냐면 농촌에 있는 사람들은 그동안에 뭐 대학진이나 문역 같은 데서 안 굶어 죽었거든. 좀 피해를 덜 봤다고요. 그런데 이제 자기 땅까지 생기니까 좋잖아. 그런데 이게 개혁 개방으로 가고 나서 이제 이게 이제 말하자면 20년쯤 지나니까 이제 도시는 잘 살게 되는데 농촌은 낙후되잖아요. 이 도농 소득 격차 해소해야 된다. 이게 이제 98년에 발표가 됩니다. 삼중전회에서. 그리고 나서는 또 2003년쯤 되면은 경제 불평등 완화라는 그런 이슈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2008년 10월이 되면 농촌을 개혁해야 된다. 현대적 농업 기술을 적용해야 된다. 그게 발표가 되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2013년이 되면은 이게 이제 시진핑의 이제 취임하고 처음으로 있는 삼중전회예요. 이때만 해도 시진핑 중국 공산당이 착했습니다. 시장의 결정적 역할에 바탕한 경제 개혁을 심화하겠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5년 후인 2018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 당 및 국가기구 개혁이 나와요. 지금 쭉 보면 삼중전회는 전부 경제개혁이었다고요. 그런데 2018년에 느닷없이 당 및 국가기구 개혁이 나와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삼중전회 말고 이중전회, 그 앞에 있었던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국가주석 임기 제한 철폐가 논의가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시진핑 영구집권이 논의가 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당과 국가기구를 숙정해야 되잖아. 이제 말 안 듣는 놈 잘라내야 되잖아. 그래서 잘라내겠다 이 정책이 정해진 거예요. 2018년 2월에. 그러니까 2차 중전회 끝나자마자 바로 3차 중전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가을이 아니라 2월 달에 열려요. 땡겨갖고. 그럼 이제 올해 열리면 원래 가을에 작년 가을에 열렸어야 되거든요. 이게 2023년 이제 9월 10월에 열렸어야 되는데 그때 안 열린 거야. 그리고 한 8개월 늦어져서 요번에 열려 있는데 이제 앞으로 한 열흘 후에 열려요. 이번에 그러면 이제 이 삼중전회가 이때까지 쭉 그 전통을 보면 지금 중국이 부닥쳐 있는 이 무시무시한 구조적 위기, 경제 구조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될 수 있는 기회예요. 그걸 정해줄 수 있는. 근데 이번에 그게 되겠냐? 안 됩니다. 안 된다는 게 왜 안 되냐? 어떤 위기냐? 위기의 성격이. 그리고 지금의 위기를 중국 공산당 시진핑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 오늘 그 같은 이야기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뇌 탈출 자유 구독료 부탁 말씀 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무슨 뭐 공부를 많이 하겠어요. 그 조지 프리드만이 그러더라고요. 연설하면서 저는 순전히 다 표절입니다. 표절. 조지 프리드만 정도의 세계적인 그런 그 미래학자, 군사지정학 예언가가 그 정도 얘기를 하니까 백모는 뭐 그거보다 좀 더 격이 낮아서 저는 무조건 다 인용입니다. 인용. 예, 어저께도 뭐 인용해드렸지만 오늘도 좀 인용을 하겠습니다. 오늘 인용하고 싶은 사람은 아더 크레버입니다. 이 사람은 게이브칼 드라고노믹스의 창업자인데 이 사람이 인용된 소스는 니케이입니다. 니케이 아시아에서 인용한 겁니다. 이 아더 크레버는 이런 말을 합니다. 삼중전회는 신품질 생산성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니까 New Quality Productivity인가 그렇죠. 예, 신품질 생산성 정책. 이게 뭐냐? 정부 주도 정책 주도 성장 모델의 이름을 바꿔서 한 거예요. 신품질 생산성 정책이 이게 올해 초부터 이제 시진핑이 표방하기 시작한 건데 정부 주도 정책 주도 성장 모델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지금 중국은 노상 정부 주도 정책 주도 성장 모델을 해왔죠. 그래서 아더 크레버는 뭐라고 말하냐면 청년 일자리가 창출되려면 사기업 부문의 어떤 그 역동성이 강화돼야 되는데 이 신품질 생산성 운동은 정부 주도여 가지고 이 사기업 부문이 좋아질 것을 바랄 수는 없다. 삼중전에서 사기업 부분의 역동성을 강화한다. 뭐 민간 역동성을 더 강화한다. 이런 정책 결정될 리 없다.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예측은 다 비슷합니다. 캐피탈 이코노믹스도 마찬가지 예측을 합니다. 제조업과 기술과 자급자족 등 당 경제 정책의 핵심이다. 이번 삼중전에서 이 핵심이 변화될 조짐은 없다. 그러니까 제조업, 기술, 그다음에 중국 내 자급자족 이것을 정부 주도, 그다음에 정책 주도로 풀고 가겠다. 이 기조는 변할 리가 없다는 거죠. 골드만삭스 역시 똑같은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이번 삼중전에서 커다란 정책 변화는 없을 겁니다. 기존 정책의 지속 혹은 강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이번 삼중전에서 신품질 생산성 운동 혹은 정부 주도 정책 주도 성장 모델 혹은 정부 주도 정책 주도에 의한 제조업 그다음에 기술 발전 자급자족 강화 이러한 전략 이것은 전혀 그 기조가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 이제 그 기조를 가지고 지금 중국이 부닥치고 있는 구조적 경제 위기를 돌파할 수 있냐? 예, 없다고들 보고 있죠. 예, 다들. 중국 공산당 시진핑의 사고방식은 이거예요. 민생 파탄 내고 사기업 박살 내고 정부 주도로 첨단 기술, 첨단 산업 하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제가 그때도 지금 기억을 해보면 4년 전에도 정부가 이런 거를 결정했다는 게 참 특이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죠. 이 2020년 8월에 3홍선 정책, 3 Red Line Policy라는 걸 발표를 했죠. 뭐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단기 부채 대비 현금 보유율, 뭐 부채 대비 순자산 어쩌고 저쩌고 이런 한 세 가지의 원칙에 따라서 그것을 그 충족시키지 못하면 건설사에게 그 대출을 하지 마라 뭐 이렇게 이제 하루아침에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중국 GDP의 한 10% 이상이 건설사에서 나오는데 건설에서. 그런데 이 3홍선에 걸리지 않는 그러니까 3홍선을 충족하는 그 조건을 충족하는 건설사가 거의 없는 거라 뭐 그 에버그랜드 뭐 그다음 비구안 전부 다 이제 그래서 작살난 거 아니에요. 중국에 뭐 이제 내놓으라 하는 건설사들이. 그러면 야 이거 건설사 뻗을 거 뻔히 알면서 이 정책 취한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맞죠. 2010년대 말에 이미 부동산 과열이 명확해지죠. 이제 그때 이미 그 유령 도시들이 등장하거든요. 2010년대 중반 말이 되면.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지도부들이 야 부동산 어차피 맛 간 거야, 마탱이 간 거야. 저거 어떻게 해볼 도리 없어. 이제 부동산 버리고 첨단 제조업으로 가자. 아 그동안에 사람들 개고생 하겠지. 아이 그럼 인민이라는 건 개고생을 통해서 단련되는 거야. 강철은 불길 속에서 단련되는 거야. 뭐 이렇게 판단했다고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무렵입니다. 2020년 그 여름 가을인데 하이테크 사기업의 역동성이 강화되죠. 그게 이제 엔트그룹이죠. 엔트그룹이 이제 그러니까 이 마윈 그러니까 알리바바 쪽이 그 두 번 상장을 하죠. 한 번은 했고 한 번은 상장 실패인데 한 번은 그 알리바바죠. 그 지금 뉴욕 그 스탁 익스체인지 NYSE에 올라가 있죠. 바바라는 이름으로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것도 올라갈 당시에 사상 최대예요. 200 몇십억 달러로 IPO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알리바바는 전자상거래 사이트고 알리페이가 있다고요. 그건 이제 지불인데 이 지불의 규모가 워낙 커서 이게 비자 다음에 세계 2위의 금융거래 회사예요. 알리페이가. 그래서 알리페이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엔트그룹 상장이 다시 추진이 돼요. 그게 2020년 10월입니다. 그래서 뭐 상장 며칠 앞두고 이제 다 됐어 딜이. 그래서 345억 달러로 상장을 하기로 했어요. 그게 또 세계 최대야. 그러니까 마윈이 세계 최대를 연달아 두 번 찍게 생긴 거죠. 그런데 그 상장 며칠 앞두고 저기 입방정 떠는 마윈이 중국 저기 금융 시스템이라는 건 지금 뭐 전당포 수준입니다. 뭐 좀 금융 서비스가 좀 너무 후져요. 뭐 이런 소리를 했다고. 얘가 상장 내버려 둬야 돼 말아야 돼 이러고 있다가 그 말 듣고 이제 시진핑이 빡쳐갖고 야, 쟤 상장 못하게. 그래서 상장 못 해버렸잖아. 그러니까 하이테크 사기업 역동성이 강화되니까 당과 국가의 우위 정책이 되죠. 그래가지고 지금은 아마 그 인민은행인가 산하에서 뭐 그 관리 감독 받는 그런 금융기관으로 전락해 버렸죠. 그 알리페이가. 예. 그러면 이제 뭐냐면은 부동산 작살내고 첨단 제조업 가는 거고 하이테크 사기업 아무튼 사기업이 뭐 잘난 체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 다 작살내고 당과 국가가 주도하는 경제로 가는 거고 이건 명확해요. 그리고 또한 기술 자급자족을 이제 추구를 하고 뭐 서방이 적대적이라고 자기들은 느끼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구조가 잡혀 있는 거죠. 지금 상태가 이 아까 제가 인용드린 아더 크레버 그러니까 게이브갈 드라고노믹스 창업자 이야기를 제가 이제 이거는 제가 인용하는 요 부분은 제가 가감이 별로 없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십시오. 중국 지도층은 현재 상황에 대해 괜찮다고 여기고 있다. 예전의 산업 분야, 사회 간접 자본 분야에서 그린 에너지 혹은 반도체와 같은 새로운 분야로 투자 방향을 바꾸었다. 이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경제 부양을 위한 금융 정책이 나오지 않는 까닭은 최근 지도층이 그런 정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책 변화는 현재 정책에 대해 엄청 커다란 대가를 치른 다음에야 가능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 지도층 입장에서는 부동산 작살나고 건설 작살나고 민생 파탄나고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있다. 그린 에너지라든지 반도체라든지 뭐 전기 자동차 이런 데서 성과 나면 그냥 그거 계속 밀겠다. 그러다 보면 답 나온다. 그렇게 보고 있다 했어 사람들은. 따라서 무슨 경제 부양 정책을 쓰는 경제 부양을 위한 금융 정책을 써서 민생을 뭐 개선한다 이런 것들은 아마 대단한 대가를 치르기 전에는 그런 식으로 정책 전환이 일어나지 않을 거다. 그런 좀 참담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더 크레버는. 예.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민생 파탄 내고 사기업 박살 내고 정부 주도로 첨단 기술, 첨단 산업인데 지금 보시는 이제 화면이 지난 이제 6월 24일 국가 최고 과학기술상 수상식에서의 시진핑 연설 화면입니다. 이 연설에서 시진핑은 중국의 과학기술의 발전을 일단 치하를 합니다. 달의 이면에서 태양을 채취해 왔습니다. 중국 상용 항공기 C919호가 이제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전기차가 세계 시장을 제패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중국 과학기술 발전에 커다란 성취가 있었다고 하지만 원천 혁신 능력은 여전히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태입니다. 또한 일부 핵심 테크놀로지는 여전히 외국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최고급 과학기술 인재는 아직 부족한 상태입니다. 좀 더 발분해서 위기의식을 가지고 더욱더 굳세게 나아가야 합니다. 뭐 이렇게 말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진핑이 아재가. 그러니까 뭐냐면 정부 주도로 정부가 찍는 반도체야, 뭐 그린 에너지야, 뭐 그다음에 무슨 뭐 전기차야, 뭐 이렇게 하면 거기로 그냥 재원이 쫙 가는 거예요. 정부 주도 경제니까 관치금융, 당치금융 아니에요. 투자 재원이 거기로 쫙 몰리는 거라고요. 그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태가. 네. 그리고 뭐 마윈 알리바바가 까불어, 야, 걔 좀 대패질 해라. 누가 또 까불어? 백모가 까불어, 걔 좀 대패질 해.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사기업의 역동성을 그냥 대패질 해버리고 정부와 당과 엮여 있는 데만 키워주고 정부와 당이 찍은 분야만 키워주고 특히 겪어보니까 뭐 인터넷 서비스에 무슨 뭐 전자상거래 이거 조금 문제가 있어. 이거 좀 애들이 좀 그 마탱이가 가서 특히 제조업을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을 장악하도록 해. 이런 쪽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예. 참고를 좀 이게 이제 이거는 따로 시간 내서 해야 되는 건데 일단 오늘은 그냥 맛보기로 잠깐 주먹 간산으로 보겠습니다. 한국은 정부 주도에서부터 지금까지 4번 뒤집혔습니다. 중국은 정부 주도가 점점 더 정부 주도, 당 주도가 점점 더 당 주도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주도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신 1979년까지로 봐야 되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글로벌 군사 지정학 정세라는 건 이제 미국이 점점 더 궁지에 몰리고 있고 마침내 최악의 대통령 카터가 나와서 카터 때 박 대통령이 이제 그 시해를 당하죠. 박 대통령의 그런 방식은 뭐 레닌의 경제개발 정책, 불균등 발전론이라 그래요. 그 인프라와 중화학 공업을 중심하는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일제의 경제개발 정책 이런 것들의 경험을 녹여서 한국적으로 승화시킨 겁니다. 그 뭐 레닌 빨갱이한테 배웠어? 아니 좋은 거 있으면 갖고 와야지. 빨갱이 아니라 뭐 빨빨갱이라도 아니 일제의 무슨 경험으로부터 왔단 말이야. 좋은 거 있으면 갖고 와야지. 아니 미국으로부터 배웠단 말이야. 미국의 합리성 표준화 이거 다 배워왔죠. 그러면 그 양반이 6.25 때 그 병참을 다뤘잖아. 좋은 거 있으면 다 갖고 와야죠. 그 양반의 장점은 그걸 통찰을 해서 한국 상황에 맞게끔 변형시키고 융합시켜낸 거예요. 그래서 인프라 중심의 투자를 했죠. 예를 들어서 무슨 그 도로, 항만, 전기. 저 어렸을 때는 한전 주식 샀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표준화, 이 양반이 표준화 많이 시켰죠. 특히 뭐 표준화의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 타이프라이터.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복사기. 전부 다 행정부터 전부 표준화 시켰다고 이 양반이. 그 다음에 이건 결국 표준화한다는 건 제도화한다는 걸 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제도, 한국은행, 원자력연구원 이런 것들은 우남 이승만 대통령이 큰 제도의 틀은 우남 이승만 대통령이 놨고 그 줄줄돌 위에서 기둥을 세우고 대들보를 얹고 지붕을 얹고 기와를 얹은 건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그 다음에 수출, 그 다음에 중화학 이런 컨셉을 가지고 밀어붙인 거죠. 중국이 이걸 따라온 거예요. 그런데 중국이 못 따라온 게 뭐냐?
세상에 제일 힘든 게 자기 파괴, 자기 부정입니다. 박 대통령이 돌아가시던 해, 그때가 이제 그 제2차 오일 쇼크가 78년부터 터졌고, 이란이 이제 그 저기 넘어갔고, 미국은 완전히 죽을 자리에 몰렸고 이런 때예요. 정부 주도를 스스로 파괴하는 정부 전략을 세워요. 그 무렵부터.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를 도입을 하죠. 1977년입니다. 이거 굉장히 빨리 도입한 겁니다. 일본보다 빠르고요. 웬만한 유럽 국가보다 빨라요, 이게. 부가세를 도입하면 경제의 각 단위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의 사슬이 투명하게 나타나고, 그게 오래되게 되면 그게 그 다음엔 지금의 그 디지털 페이먼트나 디지털 지불, 그 이전에 신용카드 지불과 맞물리게 되면 경제가 완전히 투명해져요. 그리고 경제가 투명해지면 세원이 확보가 되고 사회가 공정해질 뿐만 아니라 조직 범죄가 발을 못 붙여요. 치안이 좋아져요. 대한민국이요, 전 세계에서 경제가 가장 투명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전 세계에서 지하 경제 비중이 가장 낮은 나라 하나입니다. 그 물꼬가 1977년 박정희 대통령의 부가가치세입니다. 저게 정치적 자살이에요. 민주화 운동 부마 사태에서 시작했습니다. 위대한 운동이었습니다. 1979년 가을에 그 운동에 의해서 결국은 민주화가 오게 된 겁니다. 뭐 말은 맞지. 근데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의, 저도 뭐 거기에 열광한 사람이고, 저는 87년 88년이죠. 88년까지 저는 목숨 내놓고 국가보안법 방과다채 4번 걸린 그런 사람이지만, 제가 우리 옛날에 그 같이 했던 사람들한테 섭섭한 게, 부마 사태 민주화 운동의 메인 슬로건이 뭐였는지 다 아닥이야. 전 정확히 기억해요. 메인 슬로건이 부가세 철폐하라였습니다. 유신 철폐하라가 아니에요. 79년도 부마 사태 때의 메인 슬로건이 부가가치세 철폐하라예요. 그래서 부산 때의 장소도 중소상공인이 집결된 남포동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 중소상공인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소득의 11분의 1이 날아가는 거예요. 뺏기는 거예요, 정부한테. 그러니까 이 일종의 정치적 자살인데, 저거 필요하다. 그래야 세원이 확보되고 경제가 튼튼해진다, 장기적으로는 해서 한 거야. 그냥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유신이 독재 아니에요. 독재는 결국 돈을 나눠줄 수 있어야 되잖아. 돈을 나눠준다는 관치금융 아니야. 관치금융이라는 건 정부 주도잖아. 근데 그렇게 해보니까 경제가 안 돌아가거든. 이제 더 이상 안 돌아갈 것 같거든. 그래, 신현학이랑 그 밑에 강경식, 그 밑에 김재익 이런 사람으로 팀 짜가지고, 당신들 말이야 머리 좋으니까 한번 꽤 좀 내봐. 이 양반들이 그때 아마 저게 그 코리아나 호텔일 거예요. 조선일보사에 있는. 거기에 방을 잡았을 거야. 왜 그러면 그때 경제기업원이 지금 역사박물관 자리거든요. 미 대사관 옆에. 그게 다 경제기업원 사람들이죠. EPB 사람들이죠. 그래가지고 그때 낸 꾀가 뭐냐. 79년도 뭐 1월쯤 됩니다. 그때 낸 꾀가 그때 용어로 안정화 정책이에요. 지금 용어로 하면 시장 중심 민간 주도로 이행하는 정책이에요. 관치금융 정부 주도 정책을. 이게 뭐냐. 독재 정권이 자기의 주춧돌, 자기의 무기를 스스로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박 대통령이 이런 분이라니까. 우남 이승만은, 그 양반은 불교 정화가 그 정치적 자살이죠. 내가 죽든 내가 손해보든 말든 상관없는 거야. 국가가 필요하면 그냥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런 양반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참 힘든 거라고. 자기 부정인데. 자기 부정, 자기 파괴에 의한 창조의 지평을 열은 사람들이에요. 거꾸로 뒤집어 말하자고요. 중국 공산당이 이거 한 적 있나? 없습니다.